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40대 기혼 여성입니다. 여러분께 정말 듣기만 해도 속 터지고 결국에는 사이다처럼 후련해지는 사연 하나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제 사연의 주제는 시어머니예요.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결코 엄마와 딸이 될 수 없다는 말 들어보셨죠? 아무리 사이좋은 고부 사이라고 해도 뒤돌아서면 남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걸 뻔히 알고 있지만 그냥 좋게 좋게 엄마와 딸처럼 지내자면서 포장하는 거고요. 그런데 제 시어머니는 다르셨습니다. 아예 대놓고 며느리는 남이라고 자기 집에 시집을 왔을 뿐이지 같은 가족은 아니라고 입버릇처럼 말씀하시던 분이셨어요. 그래서 시댁 행사마다 며느리를 찬밥 신세로 취급하고 딸과 비교하며 은근히 깎아내렸습니다. 저는 그런 시어머니 밑에서 힘들게 결혼 생활을 이어갔어요. 그래도 다행인 게 시어머니랑 시누이만 그랬지. 아버님과 아주버님은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장단이 잘 맞아서 저를 힘들게 했어요. 가족 모임에 가면 늘 남처럼 취급, 딸내미만 감싸는 그 차별 속에서 저는 많은 상처를 받아야 했죠. 그런데 어느 날 상황이 180도 바뀌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토록 며느리를 남 취급하던 시어머니가 저를 딸처럼 대해주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그런 시어머니 행동에 적응이 안 됐지만 한편으로 이제 나를 가족으로 받아들이시는 건가 싶어서 내심 기분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그건 다 계획된 행동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신장 이식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고 제게 신장을 이식받고 싶어서 딸처럼 잘해줬던 겁니다. 나중에는 제게 그러더라고요. 신장 이식만 해주면 앞으로도 딸처럼 잘해주겠다고요. 계속 남이라고 섬긋던 사람이 제가 필요해지니까 딸처럼 대하는 게 뻔뻔스러웠습니다. 더 웃긴 건 제가 시누이한테 받으라고 하니까 창창한 내 딸 앞길을 왜 막냐고 손살에 쳤다는 거예요. 저 역시 창창한 미래가 있기에 싫다며 단호하게 거절했고 시어머니는 어쩔 수 없이 시누이에게 부탁했어요. 그 결과 바로 연락 두절이 된 시누이. 믿었던 딸에게 배신당한 시어머니는 그제야 현실을 깨닫고 개거품을 물며 쓰러졌습니다. 그 뒤에 어떤 일이 이어졌을지 궁금하시죠? 제 이야기가 어떻게 마무리되는지 끝까지 들으시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제 이야기 시작할게요. 저는 지금 생각해도 남편과의 만남은 참 자연스러운 인연이었습니다. 남편은 저와 같은 업계에서 일하던 사람이었고 우연히 프로젝트 협업으로 마주친 게 계기가 되었어요. 처음에는 일 때문에 몇 번 얼굴만 비추고 형식적인 대화만 나눴는데 그 과정에서 남편이 보여준 꼼꼼함과 책임감 있는 태도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일할 때는 차갑고 진지했지만 사소한 것에도 다정하게 고생했다고 말 한마디 건네며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 점이 제 마음을 조금씩 움직였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사적인 만남까지 이어지게 됐습니다. 연애하면서 느낀 건 남편은 참 든든한 사람이란 거였습니다. 제가 힘들어할 때는 말없이 옆에 있어 주었고 작은 약속도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직장에서 바쁠 때도 밥은 먹었냐, 힘들지 않냐는 식의 짧은 메시지를 잊지 않았고 기념일이면 꽃 한 송이라도 건네며 마음을 표현하는 사람이었죠. 연애 시절 내내 남편을 좋게 평가했던 저는 결혼을 결심하게 됐고 이 사람이라면 행복한 가정을 꾸려나갈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래서 양가 상견례 자리에 나갔을 때도 크게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도 처음 뵈었을 때 무척 까다롭거나 까칠한 분은 아니셨어요. 그렇다고 아주 살갑고 따뜻한 분은 아니었지만 그냥 무난하다 싶은 정도였습니다. 그냥 살짝 고지식한 분이신 것 같다는 느낌만 들 뿐 큰 문제로 느끼지는 않았습니다. 남편 역시 어머니에 대해 특별히 나쁘게 이야기한 적도 없었고요.
그렇게 결혼을 준비하면서 저는 이제 정말 한 가족이 된다는 생각에 설레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시댁도 친정도 앞으로는 다 한 울타리 안에 가족으로 함께할 거라는 생각에 열심히 준비했죠. 결혼식 날 혼인 서약을 마치고 양가 부모님께 큰절을 올릴 때는 눈물이 핑 돌 정도로 감격스러웠습니다. 내가 진짜 결혼했구나 하는 실감이 확 느껴지기도 했고 남편의 식구들이 내 가족이 되었다는 마음으로 가득했으니까요. 하지만 그 기대는 결혼 직후 산산이 부서지고 말았습니다. 결혼하고 며칠 뒤 인사차 시댁에 찾아갔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평소처럼 밝게 인사드리고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같이 식사도 했어요. 그리고서 시모를 도와 주방을 정리하는데 문득 시모가 뜬금없이 이런 말씀을 꺼내셨습니다. 나는 말이야, 며느리를 딸처럼 생각한다는 말 거짓말이라고 본다. 며느리가 며느리죠. 어떻게 딸이니? 며느리를 가족으로 품는다는 말도 거짓말이야. 돌아서면 남인 게 며느리인데 무슨 가족은? 그러니까 너도 행동 똑바로 해라. 네 진짜 가족은 우리가 아니라 친정 식구들이야. 우리도 그렇고. 거짓말 안 하고 시모는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황당한 말을 툭 던져놓았어요. 그 전에 이런 말을 꺼낼 전조라든가 그런 게 있어야 하는데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그냥 옆에서 같이 설거지하다가 대뜸 저런 소리를 한 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이게 무슨 소리이지? 제 귀를 의심했고 갑자기 저런 말을 왜 하는 걸까 당황스러웠습니다. 심지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툭 던진 것 같은 분위기도 아니었어요. 시모의 말투는 전혀 가볍거나 농담도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제 가슴에 못을 박는 듯한 너와 우리는 언제라도 틀어질 수 있으니 가족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식의 확실한 선긋기 같았습니다. 그렇게 느낄 정도로 차갑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답변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불시에 생각지도 못한 말을 듣기도 했고 가족이 아니라는 말에 무슨 말을 해야 하나 당황스러워서 별말 없이 상황을 넘겼습니다. 그냥 알겠다고 대답하고 웃음으로 넘길 만한 상황은 아닌 것 같았어요. 그리고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시집온 며느리한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지라고 생각하며 나름 충격을 먹었습니다. 아니 제가 그걸 모르겠냐고요. 님 하나에 점 하나만 붙이면 남이 된다는 걸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다가오지도 않은 상황을 미리 상기할 필요는 없잖아요. 저는 이때 시모를 다시 보게 됐어요. 결혼 전에는 이렇게까지 저를 당황하게 한 적이 없는 분이셨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본색을 드러내는 건가 싶으면서 특이한 생각을 가지신 분이구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시모에게 받은 충격이 쉽게 가시지 않았어요. 네 가족은 친정 식구들이지 우리가 아니라니. 남편과 시골리고 이 집안의 며느리가 됐는데 가족이 아니면 난 뭐지? 잠정적 남이라 생각해야 하는 건가? 싶었어요. 뭐 이런 경우가 있나 어이없어서 시모가 제게 한 말이 머릿속을 떠나질 않았습니다. 결혼 전에는 그냥 무난할 정도였고 이런 낌새를 전혀 느낄 수가 없었어요. 그날 이후 저는 시댁에 갈 때마다 무언가 벽에 부딪히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다른 가족들은 안 그랬는데 시모만 저를 가족의 일원이 아니라 외부인처럼 대우했어요. 그렇다고 손님의 개념은 아니었습니다. 손님처럼 대우하면서 가만히 앉아만 있게 한 건 아니었고 며느리가 해야 할 일을 다 시키면서도 너는 우리 가족이 아니야라는 느낌을 풍겼죠. 밥을 먹어도 대화해도 시모의 눈빛 속에는 경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렇게 선을 확 그어대니까 제가 시댁에 뭘 할 수가 없었어요. 보통 여자들은 결혼하면 시댁이랑 잘 지내려고 노력하고 또 시부모님께 예쁨 받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더 잘하려고 하는 것도 있을 거고요. 그런데 저는 시모가 이렇게 선수를 치니까
뭘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도 무시하고 뭐 좀 해보려고 하면 저를 못마땅하게 보는 시모의 눈빛이 거슬릴 지경이었습니다. 제게 너는 가족이 아니라 언제든 남이 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각인시키려는 듯 했어요. 시모의 눈빛과 말투 속에는 늘 선을 긋는 차가움이 배어 있었습니다. 결혼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현실이 결혼 후 제 앞에 펼쳐진 것이었죠.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결혼이라는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도 누군가의 마음이 닫혀 있다면 진정한 가족이 되기는 어렵다는 것을요. 결혼 초반 시모의 말에 상처받은 저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말이 현실이 되어가는 걸 몸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시모는 점점 더 대놓고 저를 찬밥 취급했고 저는 그 속에서 점점 숨이 막혀갔어요. 주말이면 시모는 남편에게 전화해서 시댁에 꼭 들리라고 했습니다. 시모는 가족끼리 일주일에 한 번은 얼굴 보고 식사하면 좋지 않냐고 했고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제가 요리하고 할 줄 아는 게 뭐 있겠냐면서 시댁에 모여 같이 밥이나 먹자고 하셨어요. 겸사겸사 제게 요리하는 것도 알려줄 겸 해서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시댁에 들러 점심이나 저녁을 먹고는 했는데 문제는 다 같이 모여놓고는 저만 따로 식사를 한다는 거였습니다. 밥이 다 됐으니까 밥 퍼서 식탁 위에 올려놔라. 네, 어머니. 밥이 다 됐다는 시모의 말에 저는 서둘러 밥 공기에 밥을 담아서 식탁 위에 올려놨어요. 그런데 잠시 후 밥을 퍼서 식탁으로 가져가던 시모가 식탁 위에 올려진 밥 공기 수를 확인하고는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우리랑 먹지 말고 이따가 따로 먹거라. 네? 이따가 따로요? 왜요? 왜기는? 그러면 우리랑 겸상하려고 그랬냐? 겸상하면 안 되나요? 저번에도 같이 식사했잖아요. 그건 네가 시집 온 지 얼마 안 돼서 특별히 봐준 거고 이제는 알아서 눈치껏 행동해야지. 어떻게 시어른이랑 같이 겸상하려고 들어? 예의 없게. 시모의 말에 기가 차서 말이 다 안 나왔습니다. 내가 지금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시간여행을 온 건가? 여기가 몇 년도지? 라고 생각할 정도로 시모의 말에 크게 놀랐어요. 아니 무슨 혼자 조선시대에 살고 있는 건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런 제 반응에도 아랑곳하지 않던 시모는 퉁명스럽게 식탁 위에 올려진 밥공기 하나를 빼서는 부엌 싱크대에 올려놨어요. 말로는 시어른과 겸상하는 건 예의가 아니라고 이야기했지만 너는 우리 가족이 아닌데 어디 같이 껴서 식사하려고 드냐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따가 따로 식사하면 되냐고 어머님 아버님 식사 마치실 때까지 방에 들어가서 쉬겠다고 했더니 또 버릇없게 어딜 들어가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뭐 어떻게 하고 있어야 하냐고 하니까 저더러 1분 대기조처럼 옆에 대기하고 있다가 반찬 떨어지면 다시 채우고 물도 떠서 주라고 했습니다. 시어른이 식사하시는데 당연히 옆에서 챙겨야 하지 않냐고요. 이쯤 되니 시모의 뜻을 눈치챌 수 있었습니다. 시모는 가족도 아닌 저와 같이 식사하고 싶지 않았던 거였어요. 그런데 옆에서 일일이 수발은 들어줬으면 했던 거고요. 아니 며느리가 무슨 봉인가요? 가족 취급도 안 해주면서 수발을 들어주기를 바라는 심보는 대체 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건 조금 아닌 것 같다고 했어요. 제가 무슨 종도 아니고 옆에서 식사하는 걸 구경하고 있다가 수발 들고 챙겨야 하냐고 그러기 싫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디 시어머니한테 버릇없이 구냐고 집에서 그렇게 배웠냐면서 노발대발했고 시누이는 그런 시모 옆에 찰싹 붙어서 얄밉게 제 화를 돋궜어요. 언니, 진짜 당돌하네요. 요즘 며느리들은 시어른 알기를 우습게 여긴다더니 그 말이 진짜였네. 시어머니가 그렇게 하라면 할 것이지. 어디 눈 똑바로 뜨고 싫다는 소리를 해요?
아, 진짜 세상 좋아진 줄 아세요. 옛날 같았으면 언니 바로 쫓겨났어요. 시모처럼 길길이 화를 낸 건 아니지만 신우이는 팔짱을 딱 끼고 아주 얄미운 표정으로 제게 뭐라고 해댔어요. 진짜 되도록 참으려고 했는데 저보다 나이도 어린 게 예의 운운하면서 버릇없이 구니까 짜증나더라고요. 그래서 아가씨나 말과 행동을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내가 시집온 며느리라고 해도 아가씨한테는 손윗사람인데 어디서 버릇없이 팔짱 딱 끼고 이야기하냐고 콕 집어서 이야기했어요. 또 버릇없이 말대꾸하는 것과 예의 있는 게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하는 건 다르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시모한테 나는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한 것뿐이지 이 집에 이런 대우받고자 결혼한 게 아니라고 했어요. 우리 부모님이 나를 얼마나 귀하게 키우셨는데 같이 식사도 못하고 멀뚱히 서서 수발드는 꼴 보시면 얼마나 속상해 하시겠냐고. 이건 정말 아니라고 했어요. 나는 그렇게 못하니까 그냥 집에 돌아가겠다고 했고 정중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오히려 예의 없게 구는 건 시모와 신우이였지만 저는 조금도 예의 없게 굴지 않았어요. 할 말은 다 했어도 일일이 존대하면서 예의는 깍듯하게 차렸습니다. 그런 제 모습을 알리면서 이렇게 예의 있게 행동하는데 아무 죄 없는 우리 부모님께 왜 뭐라고 하시냐고. 화가 나시거든 우리 부모님은 두고 제게만 뭐라고 하라고 했어요. 그 말에 시모는 기가 막힌다는 듯이 뒷목 잡고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었고 주방이 막 소란스러우니까 무슨 일인가 싶어서 온 남편은 대충 상황을 파악하고는 시모한테 뭐 하시는 거냐고 화를 냈습니다. 엄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여기가 무슨 조선시대예요? 아니 그냥 같이 식사하면 되는 걸 왜 이 사람만 따로 먹으라고 해요? 거기다 수발까지 들라는 건 또 뭐고요? 이 사람이 하는 말 틀린 거 하나 없어요. 저도 이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계속 이러시면 앞으로 같이 식사 못해요. 남편이 목소리를 높이자 시모는 순간 당황스러워하더니 이내 표정이 확 굳어졌어요. 그리고 억울하다는 듯 한숨을 크게 내쉬며 세상이 뒤집혔다고 며느리 때문에 내 아들이 내게 이리 언성 높이고 서운하게 할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 이래서 집안에 여자가 잘 들어야 하는 법인데 저 때문에 집안 분위기가 엉망이 됐다면서 매섭게 노려봤습니다. 진짜 기가 막히죠? 제게 선을 긋고자 하는 마음은 이해한다 쳐요. 그래도 이런 식으로 식사하는데 세워놓고 수발들게 하는 건 아니지 않나요? 그것도 별것도 아닌 이유를 갖다 붙이면서요. 시모가 저를 이리 대하니까 더는 시댁에 있기 싫었습니다. 시모가 뒤늦게 알겠다면서 같이 식사하자고 해도 밥이 목에 넘어갈 리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마음이 돌아설 대로 돌아선 저는 시모에게 앞으로 시댁 식사에 끼지 않겠다고 남편만 시댁으로 보낼 테니까 가족끼리 오순도순 식사하시라고 이야기하고는 깍듯하게 인사하고 시댁을 빠져나왔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시댁에 발길을 끊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저는 남편과 결혼하기 참 잘한 것 같아요. 이런 남자 흔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제가 잘못한 건 하나도 없고 시모의 잘못이 크지만 그래도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하잖아요. 자신의 엄마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 모르는 척하거나 되려 잘못을 저지른 엄마의 편을 드는 남자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남편은 그러지 않았어요. 시모의 잘못을 인정했고 저 못지않게 왜 그러냐고 화까지 내준 사람입니다. 제 마음을 알고 진심으로 미안해했어요. 시모 앞에서 당당하게 저를 감싸줬고요. 그러면서 한 말이 아직도 잊히지 않아요. 나와 결혼해서 이 집에 며느리로 들어온 이상 이제 엄마 식구니까 존중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때 시모랑 신우는 못마땅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남편이 단호하게 막아서자 더는 저를 몰아붙이지는 못했고 그 즉시 남편 손에 붙들려서 시댁을 빠져나왔어요. 저만 시댁에 발길을 끊으면 되는데 되려 남편까지 시댁에 가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자신의 엄마라고 해도 이건 명백히 엄마의 잘못이라고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그런 말과 행동을 할 수 있냐고 정말 실망이라면서 단단히 화가 난 듯 했어요.
그 덕분에 제 마음은 한결 편해졌습니다. 남편이 제 편을 들어주니까 그렇게 든든할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 결국에는 시모가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그런 말은 다시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남편이 저 대신 나서서 시모랑 결판을 냈거든요. 저는 잘둔 남편 덕에 편하게 사과와 약속을 받아낼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 소동이 있고 나서 저는 물론이고 남편까지 시댁의 발길을 끊었잖아요. 그러다가 시모가 화해 손길을 청해서 받아줬고요. 그런데 그러기까지 꽤 시간이 흐른 상태였습니다. 우리 부부가 시댁의 발길을 끊고 시모에게 사과받기까지 몇 달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그리고 사과를 받고 나서 명절이 성큼 다가왔고 우리 부부는 시댁에 방문해서 가족끼리 명절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오랜만에 시댁 식구들이 모여 함께 식사했어요. 그런데 시모의 행동이 유치하기 짝이 없더라고요. 어떻게 했냐면 남편과 시누이 쪽으로만 반찬을 푸짐하게 놓아두셨고 제 옆에는 썰렁하기만 했습니다. 제 쪽은 거의 뱀 나올 수준이었어요. 맨 풀떼기뿐이었거든요. 고기나 모나 이런 건 다 남편과 시누이 쪽에 몰려 있었고요. 남편이 저 먹으라고 고기 반찬이 담긴 접시는 제 쪽으로 옮겨줬는데 그걸 시모가 다시 남편 쪽으로 내려다 놓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 많이 먹어. 아이고 우리 아들 얼굴이 반쪽이 됐네. 못 본 사이에 얼굴이 이게 뭐야? 이거 네가 좋아하는 갈비야. 엄마가 너 주려고 어젯밤부터 준비한 거야. 시모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손수 남편 밥그릇 위에 갈비를 수북이 올려주며 얼른 먹으라고 흐뭇하게 바라봤어요. 저 챙겨 먹이려고 전날부터 고생하며 만들었다는 말에 남편은 아무 말도 못하고 그저 제 눈치만 보고 있었습니다. 하긴 몇 달 만에 본 시모가 남편 챙기려고 막 이것저것 들이미는데 남편이 거기서 화를 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 눈치만 보다가 저한테 슬쩍 당신도 먹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말에 시모는 제 쪽을 힐끔 보다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다이어트 하는 거 아니니? 보니까 여자들 죽는 날까지 다이어트 하면서 관리하더라. 결혼했다고 방심하면 안 되지. 지금도 보기 나쁜 건 아닌데 그래도 계속 관리해야 하지 않겠니? 명절이라고 막 먹어대면 살찌는 거 한순간이야. 여기 있는 나물 좀 먹어봐. 싱싱하고 아주 맛나더라. 정말 유치하죠? 이 세상 여자 중에 다이어트 안 하는 여자 어디 없을 거예요. 저도 살이 조금 쪘다 싶으면 다이어트를 하는데 이때는 다이어트 안 해도 괜찮을 때였거든요. 그런데 시모는 갑자기 저더러 다이어트 하지 않냐고 저번에 언뜻 다이어트해서 먹는 거 조절하고 있다는 말을 기억하고는 갑자기 다이어트 하니까 네 앞에 있는 풀떼기나 먹으라는 식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여자는 살찌면 보기 싫다나 뭐라나 이런 말을 해대면서 시누이 밥그릇 위에 고기 반찬을 잔뜩 올려주더라고요. 속으로 진짜 유치해서 못 봐주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더럽고 치사해서 젓가락이 손끝에서 덜덜 떨렸지만 아무렇지 않은 척 시누이를 향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아가씨, 들으셨죠? 살찌는 거 한순간이라고. 어머님이 여자는 살찌면 보기 싫다고 하는데 그만두셔야죠. 아가씨 지금 누가 봐도 비만이에요. 어머님이 주시는 거 그만 먹어야 할 텐데. 비만이요? 누가 비만이래요? 귀 막혀 정말? 제 신우는 살짝 통통한 편이었습니다. 나는 살찌면 보기 싫다 어쩐다는 말까지 들으면서 풀떼기만 먹어야 하는 판인데 신우는 이것저것 잘도 먹어대는 게 얄밉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작을 때는 말을 툭 던졌어요. 그 말에 신우는 누가 비만이냐고 발끈했고 옆에 있던 시모 역시 복스럽게 잘 먹는데 왜 뭐라고 하냐고 이 정도면 보기 좋게 통통한 거지 무슨 비만이냐고 하길래 저는 또 한 번 시모와 시누이 속 뒤집는 말을 뱉어냈습니다.
고슴도치도 제 새끼는 예쁘게 생각하지 않냐고. 어머님 눈에는 그저 예쁜 딸이겠지만 제 눈에는 걱정스럽기만 하다고 했어요. 심한 건 아니지만 저렇게 먹어대다가는 훅 쪄 있을 것 같다고. 비만은 모든 병의 근원인데 혹시라도 어디 아프면 어쩌냐고. 미리미리 예방할 겸 관리해야 하지 않겠냐고 약 올렸고, 반면에 나는 정상 체중의 건강한 체형이라 이렇게 먹어도 쉽게 찌지 않는다고 말하며 고기 반찬이 담긴 접시를 제 쪽으로 끌어다 놓고 먹었어요. 그리고 시모 보란 듯이 일부러 고기만 먹어댔습니다. 그 모습에 시모는 앞에 남편이 있어서 차마 뭐라고 하지는 못하고 그저 제 입에 들어가는 고기를 아깝게 쳐다보기만 했어요. 저한테 미안하다고 사과해서 더 이상 유치한 일은 없겠지 싶었는데 이날 와서 보니까 사과한 건 그냥 마지못해서 거짓으로 뱉은 말이라는 걸 딱 알겠더라고요. 하지만 시댁의 발길을 끊지 않고 계속 이어갔습니다. 왜냐고요? 생각해보니까 싫다고 발길을 끊는 것보다 계속 막내하면서 시모랑 시누이 하는 말 다 받아치고 똑같이 개념 없이 구는 게 더 시원한 복수라는 걸 알았습니다. 옆에 든든한 남편도 있겠다. 무서울 게 없었어요. 그렇다고 제가 예의 없게 막 나가는 것도 아니고 조곤조곤 할 말 하는 거라서 아버님이 뭐라고 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되려 제 말이 틀린 말은 아니니까 남편이랑 아버님은 늘 제 편이 되어줬죠. 그러다가 한 번은 제삿날이 되어서 음식 준비를 하고 아버님과 남편이 절하는 모습을 뒤에 서서 지켜보려는데 시모가 제 옆으로 슬쩍 와서는 조용히 주방 쪽으로 가서 있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왜 그래야 하냐고 했더니 제사는 우리 집안 사람들만 하는 거라고. 너는 시집온 며느리니까 우리 집안의 정식 식구는 아니지 않냐고. 조상님들 모시는 자리이니 저는 그냥 주방에 가서 뒷정리나 하고 있으라고 했습니다. 처음 시모랑 싸우고 발길을 끄는 이유가 바로 이거잖아요. 시집온 며느리를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 때문에 남편이랑 저랑 발길을 끊었던 건데 시모는 또 정신 못 차리고 가족 운운하면서 저를 이방인 취급하려고 들었습니다. 처음 이 소리 들었을 때는 너무 어이없어서 화가 났는데 몇 번 당하니까 별로 화도 안 나고 오히려 받은 만큼 돌려주고 싶었습니다. 시모가 한 말을 역이용해서 고스란히 돌려주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시모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아, 그래요? 그럼 저는 그냥 집에 갈게요. 다른 날도 아니고 정식 식구들이 조상님께 제사 지내는 날인데 제가 이 자리에 있으면 안 되죠. 뒷정리는 정식 가족인 어머님하고 아가씨가 해야겠네요. 앞으로 제사 음식 준비도 어머님하고 아가씨가 하시고요. 그럼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전혀 타격받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시모와 신우에게 싱긋 웃어 보였고 가방과 겉옷을 챙겨서 시댁을 나왔습니다. 그때 시모랑 신우의 당황스러워하는 표정을 아직도 잊지 못해요. 그날 이후 저는 제삿날 시댁을 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몇 번 안 가니까 나중에는 시모가 음식 만들 때 정식 식구들 운운하지 않더라고요. 저는 이걸 트집 잡으며 명절에도 제가 음식 만드는 거 거들면 안 될 것 같다고 했더니 시모가 생각해보니까 결혼한 지 좀 됐으니까 이제 정식 식구나 마찬가지인 것 같다면서 머쓱해했고 저는 승리의 미소를 지었어요. 그 뒤로 시모는 그런 소리 일절 안 했습니다. 하지만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진 사이라서 그런가. 저는 시댁에서 아버님하고 남편 없으면 외톨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시모랑 신우가 저를 싫어하고 얄미워하는 게 느껴졌거든요. 그렇다고 속상하거나 외톨이인 게 싫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들을 무시하면 그만이었으니까요. 처음에는 시댁 식구들과 잘 지내고 싶은 부푼 마음을 품었지만 일이 이렇게 된 이상 저도 잘 지내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졌거든요. 그래서 둘이 유치하게 굴어도 그러려니 하고 그냥 무시했어요. 시모랑 신우는 찰싹 붙어서 둘이서만 이야기하고 심지어 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귓속말하면서 뭐가 그리 재미있는지 키득키득했어요.
진짜 유치하죠. 웃긴 건 시댁에 친척분들이 오셔도 그렇게 행동했습니다. 시무랑 신우는 친척분들하고 함께 웃고 떠들며 이야기 나누고 저는 가까이 오지도 못하게 일만 시켰어요. 겨우 일 마무리하고 궁둥이 붙이고 앉아도 둘이 함께 저를 없는 사람 취급했습니다. 그러다가 친척 어른이 제게 무슨 말이라도 붙이면 시모랑 신우가 대신 대답하기 일쑤였어요.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이 절로 나왔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시댁 식구들과 함께 친척집에 갈 때면 마치 손님도 아닌 집안 구석의 그림자 같은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밥상에서도 행사 자리에서도 심지어 대화에서도 저는 배제되었습니다. 시모는 사람들 있는 자리에서 우리 며느리라고 챙겨주는 척했지만 정작 제가 받는 느낌은 늘 외부인으로 대하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신우이는 그런 시모의 옆에 붙어서 차별을 부추겼고요. 시댁에 갈 때는 되도록 남편과 같이 갔는데 가끔씩 남편이 출장을 가게 되면 저 혼자 가기도 했거든요. 그럴 때는 두 모녀의 유치한 짓이 더욱 심해지고는 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참지 않고 그때그때 예의 있게 조곤조곤 할 말 다 하면서 받아쳤기 때문에 딱히 억울할 건 없었어요. 그래도 유치하게 구는 시모랑 얄미운 신우가 미운 건 매 한 가지였습니다. 그렇게 쌓여가는 감정은 결국 시모의 건강 문제가 터지면서 그 계기로 폭발하게 됐죠. 시모와 신우의 유치한 갑질에 저 역시 지지 않고 받아치면서 지내기를 몇 개월. 한 번은 시모가 또 저를 잡고 싶었는지 되지도 않은 갑질을 하다가 그놈의 정식가족이 아니라는 말이 툭 튀어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옳거니 하면서 정식가족도 아닌 제가 무슨 권리로 제사 음식이며 명절날 조상님을 모실 수 있겠냐고 한동안 시댁의 발길을 끊었어요. 그런 제 행동에 남편은 시모랑 신우가 자초한 일이라면서 참견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제가 마음대로 하게 내버려 뒀어요. 시모랑 신우가 남편한테 아내 관리 제대로 안 하고 뭐 하는 거냐고, 며느리가 제사 음식이며 명절을 나 몰라라 해도 되는 거냐고 하소연하니까 남편이 그게 무슨 소리냐고, 둘이 먼저 정식가족 운운하면서 뭐라고 하니까 그런 거 아니냐고 딱 선을 그어줬더라고요. 그 덕에 저는 편한 마음으로 시댁의 발길을 끊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흘렀어요. 어느 날 남편이 퇴근 후 무거운 얼굴로 집에 들어왔습니다. 표정이 너무 안 좋아서 무슨 일이 있냐고 물어봤더니 글쎄 시모의 건강에 이상이 생겼다고 했어요. 퇴근하고 잠깐 본가에 다녀왔는데 엄마가 많이 아프시대. 병원에서 신장에 문제가 있다고 했다나 봐. 뭐? 무슨 말이야? 아프시다니. 심각한 건 아니지? 시모의 갑작스런 건강 이상 소식에 저는 순간 놀라서 말을 잃었습니다. 물론 시모와 그다지 사이가 좋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시부모님은 남편의 부모님이고 제게도 미혼하고 오나 가족이기는 하니까요. 남편은 아직 자세한 건 모르고 정밀 검사를 더 받아봐야 한다고 했고, 어쨌거나 지금 상태가 많이 안 좋으신 건 확실하다고 했고, 전과 달리 많이 약해지셨다면서 시모를 걱정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 역시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그동안 얇게 생각한 세월이 있어서 그런지 미운정이 든 것 같더라고요. 정 중에서 제일 고약한 게 미운정이라잖아요. 남편이 하도 걱정하기도 하고 저도 마음이 편치 않아서 우리 부부는 며칠 뒤 시댁에 들렀습니다. 그동안 멀리하던 탓에 어색했지만 그래도 시모의 상태가 걱정돼서 가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부터 전과는 전혀 다른 시모가 저를 맞이해 줬습니다. 못 본 사이에 사람이 하도 달라져서 저는 무척이나 당황스러웠어요. 아이고, 이게 누구야? 우리 며느리 왔구나. 어서 와라, 애미야. 한 번도 보지 못한 환대에 저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늘 며느리는 정식가족이 아니고 남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하던 사람이 제 손을 덥석 잡고 활짝 웃으며 반기고 있었으니까요. 식탁에 앉았을 때도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저를 따로 빼놓고 겸상을 못하게 했을 텐데 이번엔 제 옆에까지 만난 반찬을 손수 밀어주며 살뜰하게 챙겼어요. 시모의 몸 상태는 한눈에 보기에도 정말 안 좋아 보였습니다. 얼굴빛이며 몸이며 진짜 많이 아프다는 걸 알 수 있었죠. 그런데 그런 아픈 몸인데도 불구하고 시모는 저를 챙기기 위해 힘든 몸을 일으키며 움직였습니다. 그런 관심을 처음 받아보니까 당황스럽기도 하고 부담스러워서 괜찮다고 그러지 마시라고 그냥 제가 하겠다고 해도 시모는 손사래까지 치면서 저를 챙겼어요. 애미 이 반찬 좋아하지? 이거 네가 좋아하는 것 같아서 내가 만들어 놓은 거야. 내 소식 듣고 언젠간 오겠지 싶어서 어서 많이 먹어라. 시모는 이렇게 아파 보니까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겠다면서 건강할 때 관리 잘하라며 제 앞으로 이것저것 가져다 놓았고 마치 할머니가 손주 먹는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는 것처럼 제 입에 들어가는 음식들을 아까워하지 않고 세상 만족스럽다는 표정으로 흐뭇하게 바라봤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적응 안 되더라고요. 아니 하던 대로 하지. 나한테 왜 이러실까? 사람은 죽을 때가 되면 달라진다더니 진짜 아파서 잘못되시는 거 아닌가 하는 걱정이 덜컥 앞섰어요. 신우이가 좋아하는 반찬도 죄다 제 앞으로 밀어넣고 신우 입에 들어가는 것도 거의 뺏을 기세로 저만 챙기셨습니다. 신우한테 새언니 죽에 그만 먹으라고 눈치를 주기도 했어요. 그랬더니 신우가 굳은 표정으로 시모를 쳐다보다가 저를 노려보며 젓가락만 만지작거렸고 시모는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신우를 제치고 더 먹으라며 손수 국까지 떠서 제 밥그릇 옆에 놔주셨습니다. 놀라운 건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식사 후에도 제 손을 붙잡고 몇 번이고 미안하다, 고맙다, 우리 며느리라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애미야, 내가 괜히 그동안 못되게 굴었던 것 같아. 생각해보면 너 같은 며느리가 또 어디 있겠니? 우리 집에 시집와서 모든 게 처음이라 낯설고 그럴 텐데 내가 잘못 챙겨줘서 미안하다. 앞으로 내가 딸처럼 대해줄게. 어머니, 갑자기 왜 이러세요? 내가 미안해서 그래. 아프고 나니까 너한테 못해준 것만 생각나더라. 시모는 그냥 아프고 나니까 깨달은 게 많다면서 앞으로는 저를 친딸처럼 생각하고 잘해줄 거라고 했어요. 시모는 제가 알던 사람이 아니라 완전 딴 사람처럼 바뀌어 있었습니다. 저는 도무지 어찌해야 할지 몰랐어요.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저를 가족이 아니라며 남 취급하던 사람이었는데 병원이 들이우자 갑자기 태도를 바꾸고 살갑게 구는 모습은 솔직히 낯설고 어색했습니다. 그래도 한편으로는 영 싫지는 않았어요. 왜 이렇게 돌변하신 거지?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다가도 내심 이런 관심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시모의 행동이 변해서 당황스럽다는 말을 남편에게 슬쩍 전했어요. 그러자 남편 역시 시모가 그렇게 행동해서 속으로 놀랬다고 했습니다. 그러고는 시모가 많이 아프고 나서 깨달은 게 많으신 것 같다면서 어쨌거나 잘된 일 아니냐고 했어요. 그 말에 저 역시 그런 건가 싶었습니다. 그 후로 시모의 태도는 계속해서 이상했어요. 솔직히 좋으면서도 불편하고 부담스러웠습니다. 너무 갑작스럽게 살가워지니까 적응이 잘 안 되더라고요. 우리 며느리 하면서 팔짱까지 끼고 웃는 모습을 보니 적응이 안 될 만도 하죠. 애미야, 네가 오니까 집안이 다 환해지는 것 같구나. 요새는 내가 네 얼굴만 봐도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 그 말씀에 멋쩍어서 살짝 웃으며 시선을 피했는데 속으로는 진짜 왜 이러는 거지? 답답하고 혼란스럽기만 했어요.
진짜 죽을 때가 돼서 이러나? 아니면 정말 진심으로 이러는 걸까? 다른 이유가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품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제게 잘해주시니까 나중에는 그 불신이 조금씩 누그러졌어요. 시모는 매일같이 전화해 안부를 물었습니다. 우리 며느리 밥은 잘 챙겨 먹었냐고, 추운데 얇게 입고 다니지 말라고, 전에는 상상도 못하던 말들이었습니다. 예전의 모진 말과 행동들을 떠올리면 여전히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지만 건강이 안 좋아지시면서 마음이 약해지셨나 보다 생각하게 됐고,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말을 무시하게 됐어요. 그렇게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었습니다. 남편도 그런 제 모습을 보며 이렇게 말했어요. 이제야 내가 알던 엄마로 돌아오신 것 같아. 당신이랑 진짜 가족처럼 잘 지내고 싶으시대. 남편은 시모가 그렇게 말해서 안심되고 기분이 좋았대요. 자신의 엄마가 제게 잘못하고 있는 걸 잘 알지만 한편으로는 잘 지내기를 바랬을 거예요. 미우나 고우나 엄마니까요. 남편은 이제 시모랑 제 사이에서 신경 쓸 일 없을 것 같다고 좋아했고, 그 말에 저도 모르게 미소가 나왔습니다. 남편이 좋아하니까 저도 마음이 편해졌어요. 비록 늦긴 했지만 이제라도 서로 이해하고 잘 지내야겠다고, 그동안의 상처는 잊자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시모가 제게 중요하게 전할 말이 있다면서 남편 없이 따로 시댁에 올 수 있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알겠다며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도착하니 시모의 얼굴은 평소보다 더 안 좋아진 상황이었고 긴장감으로 가득 찬 얼굴이었어요. 저는 무슨 일로 부르셨냐고 물었고, 시모는 잠시 말을 망설이다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니 보통 일로 나를 부른 게 아니구나, 직감적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실은 지난번에 병원 가서 검사를 받았는데 결과가 좀 안 좋게 나왔어. 의사 말로는 신장 이식을 받아야 한대.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너무 놀라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동안 시모의 건강이 많이 안 좋다는 이야기만 들었지 자세한 건 알지 못했어요. 뭐 때문에 그러냐고 여쭤봐도 그냥 신장이 조금 안 좋다고, 병원에서 치료받으면 괜찮다고만 하셨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런 줄 알았죠. 이렇게 심각할 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식을 받아야 할 정도면 상태가 많이 안 좋다는 건데 왜 말씀하시지 않았냐고, 그렇게까지 안 좋으신 줄 몰랐다고 했더니 시모는 괜히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아서 그냥 쉬쉬하신 거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당장은 투석으로 최대한 버텨보고 이식할 때를 기다려야 할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제 손을 덥석 잡으시더니 눈물이 맺힌 눈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미야, 나한테는 이제 너밖에 없다. 너무 염치 없는 부탁인 거 알지만 네가 나한테 신장 이식해주면 안 될까? 순간 머리가 새하얘졌습니다. 두 귀를 의심할 만한 소리에 지금 뭐라고 하셨냐고 물었고, 시모는 제게 신장 하나를 떼어달라고 했어요. 그 말에 놀라운 것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갑자기 달라진 시모를 보며 갑자기 내게 왜 이러는 걸까 의문을 품었는데, 설마 그 이유가 나한테 신장 이식을 받기 위해서였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몸이 아파서 마음이 약해진 게 아니라 나한테 이식받기 위해서 잘했던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시모라면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사람이었죠. 그런 생각이 스치자 가슴이 싸늘해졌습니다. 시모는 조심스레 제 반응을 살피더니 갑작스러워서 놀란 거 이해한다고, 다른 것도 아니고 장기를 떼어주는 건데 그게 쉽겠냐고 했어요. 그러고는
세상 따뜻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며 그 힘든 결정을 네가 해준다면 자신은 앞으로 저를 진짜 딸처럼 여기며 살 거라고, 생명을 살려준 은인이니 평생 잘할 거라고 했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하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저는 시모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요. 어떤 목적으로 내게 잘해준 건지 그 속내가 훤히 보였기에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컸습니다. 정작 이런 중요한 말을 친아들이라 딸에게 하지 않고 제게 하는 거 보면 답 나왔잖아요. 자기 자식은 귀하니까 그럴 수 없고 저는 어떻게 되나 상관없으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전에 저랑 안 좋던 사이를 회복하고 슬쩍 이야기해서 기증받을 생각이었습니다. 그걸 깨닫고 나니 온몸에 소름이 끼쳤어요. 그렇게 나를 남처럼 대하고 차갑게 굴더니 내 장기까지 빼먹으려고 하는구나 생각하니까 용서할 수 없을 정도로 화가 났습니다. 대체 나를 얼마나 가짠게 생각하면 이러는 걸까? 이따위 말과 행동으로 살살 달래면 넘어올 거라 생각한 건가? 어이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어요. 저 갈래요. 오늘 들은 이야기는 못 들은 걸로 할 테니까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고는 집을 나서려고 하니까 시모는 안절부절 못하는 표정으로 저를 설득하려고 했습니다. 무리한 부탁인 거 알지만 지금 해줄 사람이 너밖에는 없다고, 요즘은 장기 기증이 그렇게 위험한 게 아니라서 아무 일 없을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가던 걸음을 멈추고 분노에 찬 목소리로 시모에게 소리쳤습니다. 그러니까 왜 저한테만 하라고 하세요? 그렇게 안전한 수술이면 어머님 자식한테 권하시지 그래요? 아니 그건 싫으신 거잖아요. 요즘은 위험 부담이 적다고 해도 차마 귀하되기 위한 자식한테 장기 기증해달라고 하기 싫으시겠죠. 자기 자식 몸에 칼 대는 건 좋아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몸에 칼을 대거나 말거나 장기 기증 후유증으로 위험해지거나 말거나 상관없으니까 이런 부탁하시는 거 아닌가요? 제 말에 시모는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선뜻 어떠한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고는 잠시 침묵을 이어가더니 전처럼 눈을 매섭게 뜨고 저를 쳐다봤어요. 이제야 본색을 드러내더군요. 그래! 내 새끼 몸에 칼 대기 싫어서 너한테 부탁했다. 그게 뭐 잘못이야? 네가 나한테 신장 이식만 해주면 앞으로 잘하겠다잖아. 신장 하나 없어도 사는데 아무런 지장 없어. 내가 잘하면 너도 좋잖아. 그래도 내 목숨 살려준 은인인데 내가 너한테 전처럼 그러겠니? 그냥 깔끔하게 신장 하나 떼주고 나랑 잘 지내면 좋잖아. 우리 아들도 가운데서 곤란한 일 없고. 시모는 자신에게 지난 감정 여기서 다 풀고 그냥 사람 하나 살려서 좋은 일 하는 거라고 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시모한테 지난 감정을 다 쏟아내며 울부짖었어요. 아니요. 그러기 싫어요. 그렇게 좋은 일 어머님 아들하고 딸한테 양보할게요. 신장 하나 떼어주고 어머님하고 잘 지내면 좋지 않냐고요? 그게 무슨 되지도 않는 소리예요? 어머님처럼 사람 이용해 먹으려는 사람이라면 그냥 영 끊고 사는 게 훨씬 나아요. 어머님이 정말 저랑 잘 지내려는 마음을 먹었다면 제게 이런 말씀 꺼낼 수 없어요. 저도 남의 집 귀한 자식이에요. 내 새끼 귀한 줄 알면 남의 새끼도 귀한 줄 아셔야죠. 순간 공기가 싸늘해졌습니다. 제가 악을 써대며 화를 내니까 슈모는 순간적으로 놀란 눈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그리고 그 순간 방문이 열리더니 신우가 나오더니 제게 아무리 그래도 사람 목숨이 달린 일인데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냐고 했습니다. 보니까 방에 숨어서 없는 척 시모와 제 대화를 엿듣고 있었더라고요.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엄마가 죽을 수도 있다는데 그런 말이 쉽게 나와요? 내가 쉽게 말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어머님이 걱정되면 아가씨가 기증해드리면 되잖아요. 검사했는데 안 맞으니까 그러죠. 제 말에 신우는 크게 당황스러워했습니다. 검사는 무슨, 검사 하지도 않아 놓고
제 말에 찔려서 저렇게 말하는 것 같았어요. 시모가 검사하게 둘 사람도 아니고요. 신우한테 그럼 내장기도 맞을지 안 맞을지 모르는데 어떻게 그리 확신하고 해달라고 하냐고 했더니 신우는 말을 더듬으면서 당황스러워했고 저는 시모랑 신우한테 진짜 그렇게 살지 말라고 사람 미워하고 이용해 먹으려고 하니까 벌 받은 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앞으로 시댁이랑 영 끊고 살 테니까 자식한테 장기 기증 받던 남한테 기증 받던 알아서 하라고 했어요. 그렇게 시댁을 나왔고 돌아오는 길 차 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집에 와서 눈이 퉁퉁 부어있는 제 얼굴을 본 남편은 놀라서 무슨 일이냐고 물었고 저는 시댁에서 있었던 일을 다 이야기했어요. 그러자 믿기지 않는다는 듯 멍하니 듣던 남편은 점점 얼굴이 굳더니 결국 깊게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더니 천천히 의자에서 일어나 거실을 몇 번이나 왔다 갔다 하더니 마침내 폭발하듯 소리쳤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자기 자식한테도 못하는 걸 어떻게 당신한테 부탁할 수 있냐고? 그 목소리에 저도 놀랄 정도였어요. 남편은 크게 분노했고 이건 선을 넘은 거라고 아무리 엄마라고 해도 용서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장기 이식이 장난도 아니고 사람 목숨이 달린 일인데 조금 잘해줬다고 들어줄 거라고 생각할 수 있냐고 주먹을 꽉 쥐고 거친 숨을 내쉬며 핸드폰을 들더니 시모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남편이 전화로 며느리한테 그런 부탁을 어떻게 할 수 있냐고 막 화를 내니까 시모는 몸이 안 좋으니까 그냥 한번 부탁해 본 거라고 뭐 이렇게 예민하게 구냐고 했습니다. 부탁? 그게 부탁이에요? 그동안 사람 취급도 안 하시던 분이 목숨이 궁해서 장기 이식해달라는 게 부탁입니까? 시모는 전화기 너머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남편의 말은 단호했고 그동안 쌓인 울분이 모두 터져 나오고 있었죠. 남편은 일이 이 지경이면 자식한테 먼저 말해야지. 어떻게 잘해준 것도 없는 며느리한테 그런 부탁을 할 수 있냐고. 처음부터 장기 노리고 잘해준 거냐고 정말 소름 끼친다고 했습니다. 자식은 창창한 인생 망칠까봐 안 되고 며느리는 괜찮다는 그 생각에 정말 소름 끼칩니다. 엄마가 이 사람한테 못되게 굴어도 그래도 내 엄마니까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더 이상은 안 되겠네요. 저도 장기 이식할 생각 없으니까 딸한테 부탁하든지 다른 사람한테 받든지 알아서 하세요. 그리고 앞으로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남편은 단단히 화가 났는지 연을 끊겠다는 소리를 했고 전화기 너머에서 시모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네가 어떻게 엄마한테 이럴 수 있냐는 말에 남편은 미련 없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제게 미안하다며 엄마가 이렇게까지 하실 줄은 몰랐다고 무릎 꿇고 울었습니다. 남편의 잘못이 아닌데 대신 사과하면서 우는 남편을 보니까 저도 속상해서 같이 꺼이꺼이 울었어요. 남편은 이번 일을 그냥 넘길 수 없다고 했고 다시는 시모를 보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화가 나서 한 말이 아니라 진짜 연을 끊고 살 생각이었어요. 남편은 자신의 가족 때문에 저를 울리고 싶지 않다고 더 이상 그럴 일 없게 그냥 연을 끊고 지내겠다고 했고 저는 그 말을 듣고 이상하게 슬펐습니다. 남편이 저를 생각해 주는 게 고마우면서도 가족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졌다는 생각에 속상하더라고요. 그렇게 그 사건은 마무리됐고 저와 남편이 연을 끊은 뒤 시모는 하는 수 없이 신우한테 신장을 이식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신우가 연락을 끊고 잠적했어요. 나중에 몸 상태가 더욱 안 좋아진 시모는 울며 불며 저희 가족을 찾아와 이 사실을 말하면서 제발 한 번만 살려달라고 매달렸습니다. 그 모습에 남편은 흔들릴 법도 한데 동요하지 않고 처음부터 우리한테 이야기했으면 해결될 일이었지만 지금은 남편도 이식해주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일을 이렇게 만든 건 다 엄마의 잘못이니 누구도 탓하지 말라고 했어요. 남편은 단호하게 시모를 밀어냈고 그날 이후 단 한 통의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병원에서 남편을 찾는 연락이 와도, 신우가 몰래 연락해서 남편더러 이식하라고 떠밀어도 남편은 그렇게 엄마 걱정되면 네가 이식해주면 되지 왜 연락 끊고 도망갔냐고, 너 같은 걸 자식으로 둔 엄마가 불쌍하다면서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고 고개를 저었어요. 그날 이후 우리는 시댁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부모 자식 간의 인연을 그렇게 끊을 수 있냐고 할지 모르겠지만 그건 그들이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일 겁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상처를 주고 피를 나눈 사이라는 이유로 모든 걸 참아야 한다면 그건 가족이 아니라 족쇄죠. 남편은 그 족쇄를 끊어낸 것뿐이고요. 그리고 저는 남편 덕분에 편히 숨을 쉴 수 있게 됐어요. 시모의 몸 상태가 많이 안 좋아져서 걱정됐지만 그렇다고 병원에서 생명이 위급한 사람을 나 몰라라 하지는 않을 테니까 그냥 지켜봤습니다. 그랬더니 운 좋게 다른 사람에게 기증받아서 이식을 받은 모양이더라고요. 그리고 그 후에 시모는 뼈저리게 느꼈을 거예요. 그렇게 귀하게 여긴 자식들이 이식 앞에서 등을 돌렸으니 허망함만 남았을 겁니다. 시모의 아니란 생각 때문에 사이좋던 가족은 산산조각 났고요. 여러모로 많은 것들을 깨우쳤으리라 믿어요. 그리고 엄마를 배신한 신우도 늘 후회로 눈물 짓기를 바랍니다. 그럼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긴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